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어젯밤 제주 서귀포 인근에서 선원 10명이 탄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해경이 구조에 나섰지만 사고 해역에 강풍이 불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수에서 어선 전복 사고가 난 지 나흘 만에 비슷한 사고가 난 건데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도일 기자, 구조 상황 어떻습니까? 네, 사고 어선에는 선원 10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지금까지 5명을 구조하고 나머지 5명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어선은 32톤급으로 어제 저녁 8시쯤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남서쪽 12km 해상에서 전복된 후 구조 요청 신호를 보냈습니다. 현재 사고 해역에 경비함정 14척과 항공기 5대가 투입돼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속 28m에 달하는 강풍 때문에 풍랑주의보까지 발효된 상황이어서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구조대원은 수색 도중 몸에 이상이 생겨 긴급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비슷한 해상 사고가 이어져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9일 전남 여수 하백도 인근 해상에서 139톤급 배가 침몰했습니다. 배에 탄 14명 중 4명만 구조되고 5명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직 5명은 실종 상태로 이들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풍랑주의보로 수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음파 탐색 결과 침몰된 선체는 수심 80여 미터 해저면에 가라앉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악천후의 무리한 조업 등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도국에서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오늘은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입니다.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는데 헌재가 추가 변론 기일을 잡을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는 조태용 국정원장이 증인석에 앉습니다. 앞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에게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아 조 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증언했는데 조 원장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발표하는 걸 확인했냐고 물으셨고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도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김 전 청장을 상대로는 국회 봉쇄 지시가 있었는지 조 단장에겐 체포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질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거. 오늘은 재판부가 지정한 마지막 변론 기일입니다. 기일이 더 잡힐지는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추가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느냐 여부에 달린 걸로 보입니다. 만약 8차 변론을 끝으로 증인 신문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선고가 내려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와 윤 대통령 측의 변론 갱신 절차 요구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을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헌재가 지나치게 재판 속도를 높이면 신뢰가 떨어질 거라고 주장했는데 한 현직 검사장은 검찰 내부망에 헌재가 일제시대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변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가 지나치게 빨리 재판을 진행하면 신뢰가 떨어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서 국민 통합의 효과를 거둬야 되는데 과연 국민 통합이 할 수 있을 것이냐. 오히려 분열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헌재 증언과 일부 상충되는 증인의 검찰 진술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직 검사장도 비판에 나섰습니다.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헌재가 일제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 전 1시간 30분에 걸쳐 최후 진술을 했다며 윤 대통령 발언권 제한은 반헌법적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증인으로 나온 이상민 전 장관을 직접 신문하겠다고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재판장님, 한 남은 시간 한 1분 50초만 한번 물어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대리인한테 좀 전달해서 대리인이 좀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소추의 핵심 사유 중 하나였던 내란죄 위반 여부는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전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 기일이 열리는 날입니다. 헌재가 지정한 마지막 변론 기일인데 현재까지는요. 지금 오늘 어떤 의혹들이 가장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세요? 일단 오늘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그리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이렇게 3명의 증인이 출석 예정입니다. 예. 조지호 경찰청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오늘도 안 나올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 크게 이제 주목되는 부분이 3가지입니다. 첫째는 이른바 정치인 체포조에 관한 부분. 이 정치인 체포조에 대해서는 군, 경, 국정원 이렇게 3곳의 경로에서 부합하는 진술이 있었는데 예. 오늘 나오는 관련자들이 국정원, 군, 경 각각 1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진실 규명에 많은 부분 질문이 집중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나오기 때문에 역시나 국회 봉쇄 관련 지시, 그 당시에 국회 경비단에 어떻게 해서 지시가 내려갔고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들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국무회의 당시 상황, 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출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추가 확인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즉 윤 대통령이 정식 국무회의 이전에 5명의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정원장을 미리 불렀다고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불러서 어떤 얘기를 했고 어떻게 해서 나머지 국무위원들을 소집하게 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질문들이 있고 또 답변이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지금 수방사 제1경비단장 조성현 대령의 경우에는 헌재가 재판부 직권으로 증인 채택을 한 인물인데 헌재가 이분의 입을 통해서도 확인하고 싶은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성이 높죠. 우리가 증인신문에서도 재판부가 직접 물어보는 사항과 그에 대한 답변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증인의 채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요. 그 12월 3일 밤 10시 5분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그 훈련을 위한 불시 소집과 함께 공포탄을 언급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고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했다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작전이 아니다라고 했더니 이진우 사령관이 이미 특전사가 국회에 진입했으니 외부에서 지원해라. 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예. 이게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인데 그러면 오늘 조성현 경비단장이 출석을 해서 과연 헌재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은 또다시 진술 번복이 있을 것인지 이런 것도 오늘 이제 그 주목되는 지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쟁점과 함께 주목되는 부분이 추가 변론 기일이 잡힐지 여부인데 재판부가 증인 채택을 어떻게 할지에 달린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재판부가 상당히 고민에 빠질 것 같습니다. 그 예. 이유가 7차 변론 기일을 봤더니 이거 웬만하면 추가기를 좀 연장을 해줘야 되는데 이 7차 변론 자체가 사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오고 갔거든요. 예. 그런데 결론적으로 사실 이 부정선거 의혹은 이 탄핵 심판에서 본질이 아닙니다. 왜냐? 설사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탄핵 심판에서는 비상계엄에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해서 비상계엄을 해도 된다는 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탄핵 심판의 본질과 벗어나는 한 차례의 변론이 있었다고 재판부는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에서도 그렇고 지금 너무 좀 촉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헌재로서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저는 한 차례나 혹은 2차례 정도는 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의견을 좀 받아들여서 추가기를 지정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민주당이 계엄 관련 증인들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곽종근 사령관에게 전화를 하여 항의 방문 형식으로 갈 테니 자연스럽게 유병소로 나와라 얘기를 합니다. 김병주 의원이 5일 질문도 미리 불러주며 답변을 미리 준비를 시키고 부승찬 의원, 박범계 의원이 와서 곽종근 사령관을 1시간 30여 분 동안 회유를 합니다.
곽 사령관에게 답변을 연습시키며 리허설을 진행을 합니다. 오히려 성일정 위원장이 곽종근 사령관의 양심 고백을 깔아준 겁니다. 회유나 뭐 어쨌다 리허설 다 새빨간 거짓말이고 심지어 김현태 707 단장도 헌법재판소에 나와가지고 회유한 바 없다. 입 맞춘 적 없다. 그 얘기 분명히 했고요. 지금 이 관련 의혹들이 정치권에서 계속 제기가 됐던 부분인데 성일종 의원이 김현태 단장을 면담을 했더니 그 내용들이 확인이 됐다면서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 모든 논란은 김병주 의원으로부터 비롯됐죠. 곽종근 그 수방사령관이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사실 특정 야당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한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김병주 의원도 그렇게 해서 현역 군인의 신분에 있었던 곽종근 사령관을 출연시킨 것 대단히 부적절하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김병주 의원의 어떤 책임 있는 입장 표명과 조치는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의 신빙성을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 출연과 직결시켜서 평가할 것인가, 이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곽 사령관이 진술하는 바에는 구체적인 요소들이 있거든요. 뭐 어떤 말을 들었다고 하는 그 의결 정족수라고 하는 구체적인 워딩, 그리고 그 통화한 시각, 그리고 통화 후에 본인이 보였다고 하는 거동, 특히나 본인의 부관 또는 그 수방사 법무참모와 상의했다는 내용, 그리고 왜 그런 진술을 하게 됐는가. 그러니까 마이크가 켜져 있어서 당시 대통령과의 통화를 예하 부대원들이 들었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은 유튜브에 출연했다는 사실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건가, 이건 대단히 신중하게 평가해야 될 부분입니다. 따라서 정치권에서 이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직접 평가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김병주 의원의 대단히 부적절한 행태를 지적하는 데 초점을 모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회유의 주체로 지목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부인을 하고 있죠. 네, 당연히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단 이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검찰에서 진술 끝나고 또 자술서도 쓰고 나서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출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김현태 707 특전사의 그 단장이 만약에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고 하면 본인이 직접 나와서 폭로를 하면 훨씬 더 객관성이 더 더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는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음모론을 더해서 인물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최근에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에 대해서 이분이 왼손잡이다, 왼손잡이가 아니다. 더 나아가서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대신 써준 거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상황을 보면 예를 들어서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도 이 비상계엄 직후에 나와서 본인이 울먹이면서 먼저 그 언론에 대고 인터뷰까지 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진술과 지금까지의 진술이 계속해서 일치합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회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 본인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 또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재판부에서 저는 가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회유 의혹이 여야 공방 속에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계엄 당시에 또 곽종근 전 사령관,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어제 또다시 헌법재판소를 방문을 했는데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있자마자 다른 사건에 우선해서 처리하겠다. 그것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했습니다. 여기서 헌재의 편향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또다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를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극우 세력과 함께 헌재 불복에 나서겠다는 속내만 가득합니다. 헌법 질서를 스스로 파괴하겠다는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한 게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가서 편향성 문제를 직접적으로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요, 헌법재판소가 지나치게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탄핵 심판 때 선례에 기울어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2016년 12월 9일에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이 돼서 2017년 3월 10일에 헌재가 탄핵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91일이 걸렸는데 그 당시에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3월 13일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임기가 마치는 날이었죠. 그래서 3월 10일 금요일에 선고를 했어야 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91일 만에 선고를 한 것인데, 원래 헌법재판소법상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심리 기한은 180일입니다. 그러면은 절반 정도만 쓴 거예요.
물론 사안이 동일하진 않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겠습니다만 예. 이번에도 문영배 권한대행 그리고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마지막 날은 4월 18일입니다. 아직까지 상당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그러면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최대 다수가 수긍하고 수용하고 납득할 수 있는 절차 진행, 즉 충분한 방어권 행사가 있었고 헌재가 굉장히 내실 있게 심리했다고 보여져야 됩니다. 헌법기관의 권위와 신뢰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치열한 노력을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획득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 점을 무겁게 여겨서 절차 진행에도 좀 더 많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이 지점들입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헌법재판소에 가서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변론기일이 17차례 열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는 8차례 만에 끝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한 거예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사례와 비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63일 정도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91일 정도의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3월 초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탄핵 심판이 끝난다고 하면 한 그 절반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송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 그리고 지금도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기 만료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 임기 만료 직전까지도 최대한도로 물리적으로 가능한 시간이 있다면 저는 물리적으로 최대한 신중하게 판결을 하는 것도 저는 국민들이 나중에 이 판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특히나 당사자들도 이 판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변론 기일에서 탄핵 심판의 본질과 좀 다른 것에 대해서 계속 다투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를 든다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금 선관위에 서버도 검증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서버 검증과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비상계엄이 합법화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대통령 측의 어떤 편의를 봐주고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추가기일을 더 지정할 수도 있는 거지만 예. 이런 무의미한 것을 듣기 위해서 한 번 더, 두 번 더 한다는 것은 본인들로서도 고민되는 지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꾸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메시지만 보내려고 하는 듯한 그런 변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고민은 있겠지만 어쨌든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또 시간도 중요하지만 정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현직 검사장인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렸는데 이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일제 치하 재판부보다 못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가요 공론장에서 현안에 대한 비평을 할 때는 팩트에 기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올렸다고 알려진 글에 보면은 예. 6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3분만 더 달라고 발언 기회를 요청했는데 그게 불허됐다는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차 변론기일에 이 3분의 시간을 더 달라고 했던 거는 피청구인 본인이 윤 대통령이 아니고 피청구인 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입니다. 예. 지금 그 국회 측 대리인단이나 피청구인 대리인단이나 증인신문에 관해서는 엄격하게 동일한 시간을 제한받고 있거든요. 윤갑근 변호사가 3분만 더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칼같이 불허를 했던 것인데 어쨌든 그런 점에서 아주 정확한 팩트에 기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 대통령은 3차 변론기일부터 시작해서 매 변론기일에 출석을 하면서 매 기일마다 본인의 의견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 5차 변론기일 때도 윤 대통령이 8분여의 의견을 직접 밝힌 적이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의견 진술 기회를 주고 있지 않다. 이건 좀 팩트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헌재가 지금 완벽한 절차 진행을 하고 있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법한 것과 우리가 적정한 건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를 예. 들면 지금 증인신문 시간이 한 사람당 30분 그리고 추가로 재신문을 해도 15분 이렇게 총 45분 정도 한쪽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충분한 시간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비판적인 의견도 있다는 점. 그리고 이른바 그 완화된 전문 법칙 그러니까 검찰 등에서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그대로 증거 능력을 부여할 건가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논란이 있는데 물론 헌법재판소에 선례가 있고 헌법재판소 실무 제도에 그런 것이 나와 있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한데 왜 예. 여태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에도 이 부분이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으로 정리되지 못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가 좀 돌아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요. 헌재가 어제 최재 감사원장의 탄핵 심판 첫 변론을 3시간 만에 마무리를 하면서 변론 절차를 종결을 했습니다. 이 탄핵 소추안이 접수된 지 69일 만인데
하루 만에 변론이 끝날 사건을 헌재가 좀 질질 끌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강성필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뭐 그런 지적은 충분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가 해야 될 일이 상당히 지금 많은 건 사실이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관련된 탄핵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사건들이 후순위로 밀릴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은 공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불만의 요소들은 있을 수가 있지만 결국에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상황과 그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재판부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정치권이 크게 나설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저희가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가 5.18 민주광장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불허한 것을 두고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탄핵 반대 집회를 쓰레기 매립장에서 열게 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균택 의원 페이스북을 제가 직접 들어가 봤는데요. 광주 남구 도동길 160번지라고 하는 그 주소를 찍어놨더라고요. 그 주소가 어디냐면 광주광역시 위생 매립장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쓰레기 처리장인 거예요. 거기에 가서 집회를 하라고 공개적인 포스팅을 올린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탄핵 반대 집회를 하겠다는 분들, 거기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국민들을 일종의 쓰레기 취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고 이것은 국회 차원에서 거의 징계감이 아닌가, 혹은 국회에서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민주당에서 윤리심판원에 회부해서 단호하게 징계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을 쓰레기 취급하고 배척하고 어딘가에 격리해야 될 대상으로 여긴다면 존립할 수 없는 것이죠. 민주당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회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또 시민들이 집회를 통해서 의사를 표현하는 건 헌법적 권리인데도 이런 발언과 또 이런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뭐 야권 내에서도 비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 박균택 그 의원으로서는 본인 지역구가 광주잖아요. 근데 이 광주라는 지역의 특성상 어쨌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가장 강하다고 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 전환길 씨와 어떤 보수층의 집회가 열린다고 하니 사실 광주 지역민들로서 상당히 언짢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다 그렇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균택 의원 같은 경우 지역구 구민들의 어떤 의견을 청취를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러한 과도한 표현을 좀 했던 것 같은데 그런 표현에 대해서 좀 자제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쨌든 강기정 광주시장이나 박균택 의원 입장에서는 광주의 치안이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를 했을 때 집회가 열리는 걸 반대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제 이념과 철학이 달라서 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신고가 돼서 사실 이런 것을 허용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당연히 행정을 책임지는 책임자와 또 지역 국회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점도 알아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 소식도 짚어볼 텐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예정대로 26일에 결심 공판을 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재판부가 지금 검찰 측에 공소장 변경 요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했다는 그 허위 사실이 정확히 무엇이냐 이걸 좀 특정해달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의도겠습니까? 그 발언을 특정해달라고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그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즉 김문기 고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과 일체의 교류 행위가 없었다라는 부분을 검찰에서 허위 사실 공표로 같이 기소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교류 행위가 없었다는 발언을 이재명 대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다만 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경기도지사 재직하면서 그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당시에는 그 부분을 지금 문제 삼아서 기소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그러면 어떻게 그 김문기 처장과의 인연을 부정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특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여요. 즉 1심에서 이미 유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까지 공소장을 정확하게 정리해라라고 요구한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1심에서 무죄가 나와서 검찰이 항소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공소장의 명확한 정리를 요구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요. 오늘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납니다. 이 대표가 먼저 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비명계 끌어안기에 나섰다 이런 해석 나오고 있어요. 네, 뭐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김경수 전 지사가 민주당으로 복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복귀한 이후에 이재명 대표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때도 김경수 지사가 먼저 전화를 드린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간의 큰 틀에서의 대화에 있어서 좀 공감대를 이루었다고 두 분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또 이재명 대표가 이 꼭 비명계라는 표현보다도 당내 두루두루 어떤 대선 경쟁
경쟁자들에게 또 손을 내밀어서 우리가 또 아름다운 경선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0억) 연봉의 한국사 강사에서 이른바 보수의 스피커로 나서게 된 전한길 선생님. 왜 이렇게 나서게 된 건지 오늘 앵커가 간다에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노량진 고시학원가 중심에 있는 사무실. 탄핵 관련 집회 참석이 잦아졌지만 본업인 강의 준비는 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오셨어요? 먼저 과거 노사모 활동까지 했다는 그가 왜 보수의 편에서 목소리를 내는지 물었습니다. 노사모라든가 민주화운동 했던 사람들이 그 뒤로 변질이 되었어요. 권력을 잡으니까 우리가 추구했던 민주화 모습이 아니고 자기들만의 권력 유지하기 위해서 막 못난 모습들이 막 나오고. 전한길 씨도 처음엔 비상계엄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왜 계엄까지 선포했는지 따지다 보니 사태의 민낯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에서 29번의 탄핵, 그리고 일방적인 예산 삭감, 대통령 탄핵하고 국무총리 탄핵하고 최상무 대행의 대행마저도 또 공갈 협박하잖아. 탄핵하겠다고. 그러다가 뭐 구급 공무까지 내려가서 다 탄핵하려고? 저는 거기서 이거는 잘못됐다고 판단했어요. 탄핵 소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공수처의 부당한 수사, 서부지법의 부당한 체포영장과 수사, 중앙선관위의 수많은 문제들, 지금 헌법재판소까지.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아니다. 체포 과정에서도 망신주기 형태, 국민이 뽑은 우리의 대통령이잖아. 최근 2030 집회 참여가 늘고 탄핵 여론이 달라진 것도 비슷한 이유일 거라고 봤습니다. 국민들과 2035들이 진실을 봤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들한테 한편 미안한 생각이 있어요. 왜? 뭔지 알았는데 내가 동참을 늦게 해가지고 미안하다. 헌법재판소 편향성을 주장하는데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영배 헌재소장 대행 등 3명이 우리법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인데다 우리법 출신 40여 후보까지 서둘러 임명하려는 것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국민이 판단하시겠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편향된 사람으로서 구성된다는 건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보수 스피커로 부상하며 정치권의 러브콜도 많았지만 자신이 갈 길은 한국사 강사라고 했습니다. 국회의원 연락 와도 제가 정치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강사 길로 돌아갈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정치 지도자상은 이렇게 그렸습니다. 역사 강사잖아요. 나라 어려워져 보면 누가 충신인지 관심이 드러나요. 간신들은 지만 살겠다고 옆에 사람 다 죽든지 말든지 관심 없거든요. 반면에 진정한 리더는 어려우면 내가 희생하겠다라는 게 진정한 리더예요. 저는 그런 2030 청년들에게도 너희들이 알아봐야 될 지도자상이 바로 이거다. 앵커가 간다였습니다. 굉장히 지지하게 됐죠. 네, 학교에 갔다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하늘양을 배웅하려는 발길이 각계각층에서 이어졌습니다. 평소 하늘양이 좋아하던 아이돌은 근조 화환을 보냈고 아버지와 함께 자주 보러 갔던 축구팀 감독도 빈소를 찾았습니다. 하늘양의 아버지는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김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 김하늘양의 빈소 앞에 각계각층에서 보낸 근조 화환이 늘어서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평소 하늘이가 너무나도 좋아해 닮기를 꿈꿨던 아이돌 아이브가 보낸 화환도 있습니다. 뒤에 아이브 화환이 왔는데 하늘이의 꿈은 장원영 그 자체입니다. 평소 아버지와 자주 보러 갔던 축구팀의 감독도 빈소를 찾았습니다. 너무 어리고 또 축구를 좋아한 아이기 때문에 그 가슴이 좀 아픈데 편안하게 쉬었으면 좋겠고. 눈이 내리는 날씨 속에 하늘양이 다니던 학교에도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미끄러운 눈길을 조심히 걸어온 4학년 어린이는 준비해온 편집과 간식들을 가지런히 내려놓고 우리 학교만 아니길 바랬는데 무슨 잘못이 없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많이 좀 안타깝다. 미래의 선생님은 하늘인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여긴 아이들을 정말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그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너무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학교 측은 건물 안에 분향소를 마련하고 조문객들을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고 김하늘양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하늘 양에 대한 부검 결과 흉기의 여러 부위가 손상돼 숨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늘 양 아버지의 목소리 듣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무조건 심신미약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게 계획살인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강력한 처벌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강력한 처벌을 원하기 때문에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앞으로 네네. 수사는 어떤 방향에 초점을 맞춰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글쎄 아주 끔찍하고 비극적 일이 발생을 한 거고 예. 이것은 이제 되돌릴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범행 자체는 누가 봐도 이제 명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동기가 무엇이냐, 이게 계획적으로 의도된 범죄이냐 아니면 우발적 범죄이냐, 이게 중요할 텐데 예. 특히 그 범행을 저지른 저 교사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하늘양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심신이 미약했고 그랬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해진 그 범죄였다. 그러니까 형을 좀 감경해달라.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그런데 과연 정말로 우발적 범죄였는가? 제가 기사를 봤더니 사전에 저 교사가 흉기를 구입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계획적 범죄일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범행의 동기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그것이 관건이 되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네, 가해 교사가 하늘 양을 이제 교내 시청각실로 유인한 걸 두고도 미리 범행 장소를 물색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계획 범죄를 뒷받침할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획 범죄 여부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했는지 여부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범행 장소 물색 행위가 있었는지도 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계획 범죄는 본인이 목적하고 계획하고 있는 범죄를 실행을 완성시키기 위한 최선의 조건을 찾게 될 수밖에 예. 없기 때문에 그 대상지를 물색하는 행위를 했을 거고요. 근데 기사에 보니까 이 학교의 시청각실이 학교의 한 구석에 있고 예. 또 안막이 설치돼 있고 방음 장치가 설치돼 있다는 것을 이 교사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한 범죄를 실행하고 실행 도중에 발각되지 않기 위한 장소로서 시청각실을 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미리 준비되고 장소로서 시청각실을 사전에 계획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가해 교사에게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린 이 진단서가 이 사건의 단초가 됐을 수 있다, 문제가 됐을 예.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 진단서를 써준 의사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저 교사가 작년 12월에 질병 휴직 6개월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내가 쉬어야 될 정도로 몸이 좋지 않다라고 해놓고 예. 불과 20일 만에 복직을 했어요. 그런데 휴직한 사람이 복직하는데 당연히 진단서가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진단서를 발부를 받았는데 네. 그때 진단서는 이 교사는 그 사이에 많이 호전이 됐기 때문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런데 이렇게 복직하자마자 저 교사가 이번에 그 하늘이 사건도 있었지만 그 이전부터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거죠. 예. 4일에 계약을 했는데 5일에 갑자기 컴퓨터를 부시더니 6일에는 동료 교사를 폭행하고 그러다가 지난 10일 저와 같은 끔찍한 범행을 갖다 저질렀는데 그러니까 과연 저 진단서가 맞는 것인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 휴직할 때도 진단서가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휴직할 때는 그 진단서가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이 사람은, 이 교사는 최소한 6개월간의 안정과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얼핏 봐도 불과 한 달 이내에 진단서가 서로 모순되는 진단서가 나왔다는 건데 그런데 그 진단서를 누가 썼느냐? 예. 똑같은 의사가 썼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 의사가 어떻게 저런 모순되는 진단서를 발급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좀 더 꼼꼼하게 체크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교육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하늘이법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들이 담기게 되나요? 현행 교육공무원법 44조에는 예. 그 신체상, 정신상의 어떤 장애가 있을 때 질병 휴직을 청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 교육공무원법 임용령에는 질병휴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얻어서 휴직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교육 공무원이 원할 때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직을 의무나 어떤 이 상황과 같은 어떤 위험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무원의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 이번 사건과 같이 위험 요인을 학교에서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교육공무원법을 이제 개정하기 위한 지금 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돌봄 교실 이후에 아이가 혼자 귀가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게 현재는 학부모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학교 차원의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것도 아마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 구미에서도 정신질환을 앓는 중학교 교사가 살인을 저지른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글쎄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작년 3월에 구미의 30대 교사가 육아휴직을 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휴직 중인 상태였을 것 같은데 4월에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했다. 이게 이제 그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부친 존속살해 미수 사건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교사가 그 6월에는 그 질병 휴직을 갖다 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뭐 산후 우울증 같은 것들이 있었다. 그랬는데 아마 그 존속살해 미수였다고 하더라도 행위 자체가 그렇게까지 뭐 심각하진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구속은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불구속 기소가 이루어진 것은 작년 10월이었는데 그러다가 작년 12월에 자신의 아들, 불과 3살밖에 안 된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이런 그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뒤늦게 밝혀졌는데 더 문제가 되는 건요. 학교에서 이 교사를 언제 해임을 했느냐. 그 살인 사건이 발생한 그 다음 달인 올 1월 달에 해임이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교사 관리가 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정상적인 것인가 이런 그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정말 믿고 싶지 않은 참극들을 막을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글로벌 경제에 먹구름을 들이우면서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네, 골드바 사재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은행에서는 골드바가 모두 팔려 판매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최수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종로의 한 금은방. 예전 같으면 골드바로 가득 차 있을 판매대가 텅 비어 있습니다. 금 가격이 뜨기 시작하니까 하루아침에 다 동이 나서 물건이 다시 재입고될 때마다 동이 나고 지금 금이 없어서 못 파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까지 선포하자 안전자산인 금 수요가 폭발하는 겁니다. 나라 정세도 불안하고 해서 금값이 계속 오른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돈에 100만 원까지. 이달 들어 5대 시중은행의 골드바 판매액은 240억여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일부 은행에선 골드바가 모두 동나는 바람에 판매를 중단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골드바를 만드는 한국조폐공사는 원자재 수급이 여의치 않다며 일부 은행에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1년 새 40% 넘게 오른 국제 금값은 1온스당 $3,000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 트럼프 행정부의 과거 패턴 자체도 정책에 있어서 일관적이지 않은 태도를 좀 보였던 부분들이 많았어서 금 가격에는 상반력을 작용. 하지만 금은 위험을 분산하는 차원으로 바라봐야 하고 자신만 뒤처진다는 생각으로 투자하는 건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네, 화제 이슈 콕 집어서 파헤쳐봅니다. 아침에 픽 시작합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금 품귀 현상 관련 소식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근 금값 정말 금값이 됐습니다. 얼마나 오른 거예요? 돌반지 한돈 3.75g이 6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실반지 1g짜리가 등장을 했어요. 어제 1g짜리가 16만 원을 찍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13%가 뛰었고요. 올해 들어서 25% 넘게 오른 겁니다. 금이 왜 이렇게 뛰었느냐? 금은 사실은 불안을 먹고 살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이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트럼프발 이제 관세 폭탄 여파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고요. 여기다가 뭐 중동, 우크라이전 지정학적 리스크 그렇죠. 여전하고요. 예. 중앙은행들 앞다퉈서 적극적으로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가장 중요한 거 투기소예요. 네. FOMO, Fear of Missing Out. 야, 금도 오른다는데 이 상승장에 나만 소외되는 게 아니야? 금 사재기, 투기 소외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재기 열풍 불면서 시중에서 이제 금 품귀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폐공사가 골드바 공급 일시적으로 중단을 했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전 처음 봐요. IMF 때는 가정에서 금을 모으느라고 가정금은 그렇죠. 동이 났지만 네. 금은방의 금은 남아 돌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5대 은행의 골드바 하면 1kg짜리는 1억 6천만 원이에요. 100g 1kg짜리가 품절이 됐습니다. 실제로 봤더니 이달 들어서 판매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1년 전에 비해서는 3배. 그리고 한 달 전보다는 이 골드바 판매액이 2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급기야 한국조폐공사가 금 원자재 수급 문제를 이유로 금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조폐공사로부터 금을 들여와서 파는 KB국민은행은 어제부터 골드바 판매를 중단했고요. 일부는 조폐공사가 아니라 다른 이제 공급업체를 통해서 일부 은행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 다만 조폐공사는 4월 정도가 되면 좀 공급을 재개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예. 근데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요가 늘다 보니까 국내 입고 시기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요. 금 거래 대금도 굉장히 치솟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한국거래소에서 이제 금 거래를 봤더니 지난 5일 1,000억 원대를 사상 처음으로 찍은 이후에 예. 어제까지 사흘째 1,000억 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월간 거래 대금도 급증하는 추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던 지난해 11월 예. 정점을 찍었거든요. 한 5,400억 원대에서 좀 주춤하다가 이달 들어서는 이미 6,100억 원대를 기록해서 1월의 거래 대금을 네. 또 이미 초과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금을 살려면 예. 김치 프리미엄, 아, 국제 시세보다도 한 20%가량 더 줘야 되는데요. 왜냐? 금은 대부분 환율, 이 외국에서 수입하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받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많이 치솟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이제 이 환율 상승분까지 반영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국내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금 투자 열풍과 관련해서 관련 투자 상품들도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펀드 같은 뭐 관련 상품들 수익률 강세 보이고 있고요. 금 관련 코인도 나왔다고 해요. 맞습니다. 금 투자 열풍 이어지면서 금 관련 펀드 그리고 네. 상장지수 펀드 여기에다가 금 기반의 코인까지도 급등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10억 원 이상 설정된 금펀드 13개 평균 수익률은 16%가 넘었고요. 6개월간 수익률은 30% 이상 올라서 테마 펀드 가운데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금값이 이렇게 천정부를 치솟자 금 기반의 이제 코인까지 오르고 있는데 코인 왜 오르고 있느냐? 금값에 연동돼 있거든요. 금값이 오르면 자동으로 오르게 설계돼 있다 보니 이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어떤 해지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금 관련 코인인 팍스골드, 예. 헤더골드 두 종 모두 올해 들어서만 2자릿수 이상 올랐습니다. 네, 뭐 이렇게 금 오르고 있는데 금이 없으신 분들은 뭐 남의 얘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은에서도 이런 지적을 좀 받고 있는 게 최근 금값과 관련해서 한은이 투자 수익 창출 기회 놓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좀 일고 있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금값이 계속적으로 올랐거든요. 지난해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 매입에 소극적이다라는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2013년 이후 예. 지금 금을 추가로 매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12년째 보유량이 104.4톤에 불과합니다. 외환 보유액 대비 금 비중이 2% 미만인데요. OECD 평균의 5분의 1 수준으로 낮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세계 중앙은행 중 금 보유량 순위도 2013년 32위에서 38위까지 떨어졌는데요. 네. 반면에 신흥국들, 뭐 카타르나 이제 헝가리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금을 사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은이 고집하는 이유는 뭐냐? 이게 금을 사들이게 되면 이게 외환 보유 방어를 위해서 외환 방어를 위한 이제 외환 보유액 자체가 줄어들 수 있고 예. 금은 유동성이나 환금성이 낮기 때문에
금 매입에 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이거 추가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환은이 앞으로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포트폴리오는 중장기적으로 짜야 되거든요. 예. 일부 지금 환율이 급등한 시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만약 고점에 산다면 고점이 물릴 확률이 높겠지만 그쵸. 중장기적으로는 포트폴리오를 조금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4천억 달러가 넘기 때문에 일부는 금비율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초부터 이제 금값 이렇게 무섭게 올라가면서 금값 랠리 장기화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계속 오를까요?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단기전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상승세가 당분간 유지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예. 글로벌 IB 등도 지금 이미 예. 금 가격이 트라이 온스당 2,900달러를 넘어섰기 때문에 조만간 3,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 일부에서는 각국 중앙은행의 금 사재기, 금 매입이 확대된다면 장기적으로 트라이 온스당 4,00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금값이 너무 많이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단기 차익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희석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강세가 지속이 되게 되면 금값은 하락세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관점이라면 이게 뭐 포트폴리오 분산이라든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부 금을 매입하는 건 나쁘지 않지만 그러나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노린 이 기대한 이제 매수는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뭐 이게 금값이 오르는 거 보니까 세계 경제가 그만큼 불안성을 반영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정부도 뭐 전략적인 투자 전략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잇따라 통화를 갖고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즉각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펜스 미 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내일 열리는 미넨 안보회의에서 구체적인 종전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NS를 통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발생하는 수백만 명의 죽음을 멈추길 원하는 데 동의하고 종전 협상을 즉각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통화했고 평화를 원한다는 발언을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I just spoke to President Zelensky of Ukraine. The conversation went very well. He, like President Putin, wants to make peace. 러시아 정부도 양국 정상이 1시간 30분간 통화하며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также поддержал один из основных тезисов главы америка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о том, что наступило время, чтобы наши страны 이에 따라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당장 14일 독일에서 열리는 뮌헨 안보회의에서 미국의 구체적인 전쟁 종식 방안이 발표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이 자리엔 제이디 벤스 미 부통령과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이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합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렌즈에 담긴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한창 겨울인 북반구와 다르게 남미는 지금 여름인데요. 북극 한파가 무색하게 남미의 나라들은 더위로 팔팔 끓고 있습니다.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한 해변인데요. 더위를 피해 해변을 찾은 인파로 백사장에는 빈틈없이 파라솔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려 한낮 기온이 40도까지 오르고 밤에도 3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더위에 지친 사람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창 겨울인데 더위 사진을 보니 기분이 색다르기도 한데요. 그런데 너무 더워서 걱정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브라질에는 이 폭염이 심각한 문제인데요. 원래 이번 주면 학교들은 여름방학을 마치고 개학을 해야 하는데 남부 지역의 일부 학교들은 폭염으로 인해 개학이 미뤄진 곳이 꽤 있다고 합니다. 공립학교에 냉방장치와 급수시설이 미흡한 곳이 많기 때문인데요.
라니냐의 영향으로 예년보다 지구의 기온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됐던 지난 1월은 예상과 달리 산업화 이후 가장 더운 1월로 기록됐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기후 변화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반짝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5.4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5도 정도 떨어졌는데요. 낮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며 추위가 오래가진 않겠습니다. 현재 영동과 남부 해안가를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발효됐는데요.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어제 내린 눈과 비가 얼어붙어 길이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빙판길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에서는 여전히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울 5도, 대전과 대구 8도, 부산은 10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예년 이맘때보다 기온이 높겠고 제주와 남해안에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